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시장 진출로 촉발된 카풀 갈등이 해를 넘기고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택시업계가 묘수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해법은 요원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거대 IT 기업의 카풀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10일 또다시 분신 사망하는 등 희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과 서로의 입장, 나아가 문제점은 무엇인지 시사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자가용 합승 서비스, 이른바 유료 카풀 도입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기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형 IT 기업인 카카오가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에 이어 출퇴근 시간에 승차 공유 서비스인 카풀까지 추진하자 택시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사실 지금도 어려운 이 택시 산업인데 지금 저희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이 카풀이 도입이 되게 되면 그마저 손님들도 그 카풀 하시는 분들한테 다 뺏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절체절명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카카오가 구상하고 있는 카풀은 차를 가진 운전자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출퇴근 시간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를 태우는 방식. 승객은 택시보다 20-30% 싼 요금을, 운전자는 수수료 20%를 뗀 나머지를 가져가는 구조다. 택시를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고 빠르고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이 전면 시행되면 택시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2명이 분신,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국민들께서는 왜 그 4차 산업 공유 경제를 하려고 하는데 왜 택시 업계에서 반대를 하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마저도 지금 카카오 자가용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뺏긴다면 저희들은 뭐 더 이상 이 택시 업계에 남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편 카카오 측은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행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택시의 어떤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승차난을 해소해보고자 하는 취지에 좀 더 맞는 서비스라고 보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시된 것이 이제 카풀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역사가 상당히 좀 긴 시스템입니다. 이전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가가 내려가면서 이 카풀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 자동차, 개인 승용차가 늘어나면서 카풀이 없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공유에 대한, 그리고 교통 문제에 대한 것이 다시 대두가 되면서 그 중에 이제 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카풀이 나온 것이죠. 공유 경제는 유휴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경제 활동을 만들어낸다. 비어 있는 집, 쉬고 있는 차 등을 소유하지 않고 편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핵심이다. 최근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정책, 혁신 성장 기조와 맞물리며 관심이 높아졌다. 공유경제를 경험하기 전에 저희는 공공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재화 영역을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죠. 전통 사회에서 우리가 썼던 우물이라든가 물레방아도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마을 단위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정보통신 기술과 만나는 새로운 사업 영역이 구축되면서 택시 업계에서도 카카오에서 카풀 서비스, 또 세계적인 기업인 우버가 진출하면서 기존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분명히 택시 영업을 하면서 생존을 영위해왔던 그 집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새로운 갈등 양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25년까지 3,35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산업이 지지부진한 실정. 주요 국가가 대부분 카풀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고 이용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한국만 이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공유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업계 일반적인 시각이다. 어떤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보다 좋은 집중력과 좋은 기술로 그걸 빨리 쫓아가서 그 형성된 시장의 일부를 쉐어하면서 수익을 가져오는 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존에는 어떤 자동차 산업이 형성이 되고 유지되는데 10년, 20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4, 5년 늦게 뛰어들어서 2차, 3차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오면서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에 자동차 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변하고 있고 또 이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입니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법상 카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카풀은 시민적 요구라고 언급했다. 또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 때문이 아닌 산업금 중심의 급여 체계 문제로 보았다. 4차 산업화하고 공유경제는 사실 연동은 돼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빌리티 쪽에서의 공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카풀이 성공하려면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만족하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택시 요금이 지나치게 비싸든가 아니면 자동차 보급률이 현저히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카풀은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 OECD 국가 중에 소득 대비 택시비가 가장 싼 나라이자 자동차 보급률이 이미 2.3명당 한 대로 충분히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풀이 열리기 때문에 이 카풀이 열린다는 개념은 결국 카풀을 이용하는 수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선가 이동해 온다라는 뜻이에요. 굳이 정부에서 나서서 뭐 4차 산업이 공유경제니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 택시 산업은 지금도 정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승객분들이 계셔야 저희들이 그 돈을 벌어서 회사에 일정 부분 납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말 최저임금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된다면 택시 산업 자체가 문을 닫으면 저희들은 갈 곳이 없는 것이죠. 택시업계는 카풀 서비스 시행에 대해 공유경제란 탈을 쓴 거대 기업이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저희들이 그 영세 상인이나 소상공인도 그런 겁니다. 골목상권까지도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카오가 뭐 수조 원에 달한다고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대기업을 앞세워가지고 우리 택시 산업을 잠식을 하려고 그러면 택시 노동자들이나 택시 사업자들, 개인 택시들 보장을 해주고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산업을 다 죽여가는 이 정부 정책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각 국가마다 교통 서비스 수준과 상황은 다르지만 해외에서도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뭐 뉴욕이나 런던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의 대도시들도 우버가 들어섰을 때 갈등 초창기에는 갈등보다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그 편리성이 더 각광을 받아서 부각을 받았습니다만 최근에는 두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서비스 간의 갈등이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고요. 2014년도에 이제 우버가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미국, 뭐 영국, 독일 주요 국가에서 정말 극심한 반발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그 미국에서 그 택시 운전사들이 이제 소득 감소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6명이 사망을 했었고 자살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네덜란드에서는 그 택시 기사들이 이제 우버 사무실을 이제 점거하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국이나 독일에서도 택시 노조의 어떤 파업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고요. 최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택시 이용 및 카풀 서비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 택시 고객 중 59.2%는 카풀 서비스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허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12.5%에 그쳤다.
카풀에 한정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사회적인 서비스 상품을 이용하면서 현대인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카풀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택시보다 더 나은 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희망으로서 카풀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새로운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어떤 요인들이 그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는지, 그걸 택시나 일반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택시 이용의 불편함이 카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과 제도가 미비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에 출퇴근 시 유상운송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카풀이 유상운송인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 이용자들이 지금 잘 모르셔가지고 난 편하니까 이용하는데 그게 보험법에서는 유상운송 행위로 보기 때문에 호위동승으로 안 봐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서 만약에 1억 5천만 원 이상의 배상액이 걸리면 개인 운전자가, 카풀을 제공한 개인 운전자가 그 이상은 다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제 카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 보유자가 운송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책임보험 그 가입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운송 사업자일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에 더해서 책임보험의 보상 그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일반적인 개인 운전자의 경우에는 그냥 그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정하는 책임보험만 가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플랫폼 사업자의 이제 그 운전 그 노무를 제공하는 그 운전자들이 단순한 개인으로 해석이 된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택시의 경우 운수 종사자 자격관리 시스템과 전과 조회 등을 통해 운전자 자격을 규제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카풀 서비스는 운전면허 이외의 사실 확인이 어려워 범죄 예방 조치에 한계가 있다. 개인 택시 면허의 경우에는 그 단순히 범죄 전력만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행정 처분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보게 되어 있고요. 그 심지어는 운행 정보를 그 최근 1년간의 운행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할 의무까지 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단계에서, 개인 택시는 면허 취득 단계에서 10년 또는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카풀이 스스로 이에 준하는 운전자 요건을 둘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기준이고 국가가 이에 대해서 어떤 개입할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플랫폼 업체를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근거한 현재의 카풀 관련 법령은 해석에 따라 다양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령이 초래한 비극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준비 없는 성급한 시행과 제도적 미비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온 것인데요. 무엇보다 카풀 이용 중 사고가 날 경우 사실상 보험 보상이 어려워 카풀 운전자나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법이나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경제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공유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세계 경제와 기업들은 플랫폼을 중심으로 발전해가는 형국이다. 4차 산업 시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거든요.
결국 빅데이터하고 그동안의 경험이 그만큼 축적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머리를 써서 앉아서 연구해서 시스템을 완성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얼마큼 실증적으로 운영해 봤냐가 가장 중 키워드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도 가장 큰 경쟁자가 구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만큼의 실험, 실습 이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험이. 지금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 같은 이제 어떤 새로운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플랫폼 사업자로서 이제 그 네트워크를 잘 연결시키고 기존의 제한을 가진 사람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잘 연결만 시킨다면 새로운 어떤 시장 기업의 수익 창출 영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진 영역들이 이제 금방 진출하기 쉬운 영역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유 경제가 새로운 경제 체계로 주목받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반면에 기업이 주도하는 공유 시장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사업의 특징이 지금 보면 뭐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 다 독과점이잖아요. 이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질이 아닌 양으로 승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이제 중개해줄 물량, 연결해줄 물량이 많은 플랫폼 사업자가 그렇지 못한 사업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사업자가 점점 유리해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풀도 마찬가지로 도입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뭐 한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소비자에게 그런 편익이 돌아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의문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응답형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제 택시 호출앱이라든가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모빌리티 쪽에 투자한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뭐 유니콘 기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당장의 수익 모델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유료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수수료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덩치가 가장 큰 자동차 쪽으로, 특히 운송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저는 그 부분이라고 봐요. 점차 공유경제 역할이나 시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신규 플랫폼 사업과 기존 사업자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정책적 입장이나 향후 계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이 신산업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산업 영역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떤 택시 영업으로 생존권을 이어왔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장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분명히 어떤 기존 택시 업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그거를 이것이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갈등인지 아니면 기존 택시 업계가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병폐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낸 후에 그 두 부분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어떤 투트랙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택시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카풀이 아닌 산납금 중심의 급여 체계에 있다며 산납금을 폐지하고 완전 월급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한테 당신도 보장을 해주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금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법인의 이제 사용지도도 있잖아요. 우리 노동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지금 뭐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보장이 돼야 될 것이고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개인 택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하면 수조 원이 들어갈 텐데 그러나 국민들이,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뭐 이 위기를 모면한 미봉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산납금 폐지라든가 뭐 월급제 이런 거는 좀 약간 지속 가능적이진 않고요. 그리고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다가 지원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리고 이 택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와 같거든요. 이 버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세금을 투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국민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고. 눈앞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 특히 전문가들은 공유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존 산업의 안전망을 만들면서 이익 독점을 막는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 택시와 현재 지금 카풀은 기본적으로 일객을 수송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고요. 그리고 카풀은 택시에는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좀 적은 면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가격에 대한 규제가 뭐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또는 일정 이하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택시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 싸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동일한 서비스에서 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교통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택시가 카풀 서비스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택시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택시의 고질병으로 지목됐던 승차 거부나 서비스 개선 등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질적인 변화 또한 택시의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 택시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생각합니다. 택시업계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택시 산악금 문제라든가 불친절 서비스, 그다음에 승차 거부 같은 문제 등도 분명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기사의 서비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고 친절함도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택시 자체의 어떤 상품성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요금 자유라도 필요해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줬을 때 좀 더 좋은 요금을 받게 되는 것. 그게 서로 상승 시너지 효과를 내면 택시 서비스는 개선되는 거죠.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대립은 피할 수 없는 현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숙제일 것이다. 카풀이나 카시어링 같은 것들이 어떤 택시랑 서로 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가야지, 이게 서로 이제 대립하는 관계로 가게 되면 아마 두 시스템은 아마 서로 망가질 겁니다.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뭐 택시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거나 어떤 그 포인트를 택시 요금에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카풀을 이용하면서 내가 포인트가 있으니까 택시를 또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서로 이제 보완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이거를 가야지, 이거를 이제 서로에 대한 수익을 깎아먹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 이 갈등을 아마 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택시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떤 신상 명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최우선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에 본인이 참여하든지 등록을 해서 어떤 수익을 보겠다는 부분에 최우선권을 주고 1차 등록 후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새로운 산업으로부터 일자리의 위협을 받는 분들을 좀 연착륙시키고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승차 공유 서비스를 놓고 균형점을 찾은 사례가 적지 않다.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갈등 해법을 모색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뉴욕은 별도의 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우버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면허 대수를 별도로 제한을 한다거나 자격 요건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조치를 조례를 법 제도적인 기반을 지금 만들기도 했고 새로운 걸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런던도 여러 가지 이유로 런던 시자 차원에서 우버의 운행을 금지를 하기도 했었는데 법원에서의 여러 가지 다툼을 통해서 현재로서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제한적 15개월이라고 하는 제한적 기간 동안만 운행을 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택시의 퇴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카풀 사업자, 승차 공유 사업자의 수익의 일부를 걷어서 택시 쪽에 지원을 해주면서 서서히 택시가 자연스럽게 카풀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또는 서로의 영역으로 각자 영역을 구분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일본이 최근에 동경 올림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카풀 서비스 들어갔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카풀 서비스를 택시로 하기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에서 주행 데이터를 충분히 뽑아서 그 데이터가 필요한 카풀 기업이 데이터를 쓰고 그리고 택시 수입을 늘려줌으로써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가져가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했다는 거예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공항철도 주소가 맞습니까? 네. 카풀에 대항하기 위해 택시업계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달 중 자체 콜택시 앱을 출시해 카카오의 콜택시 사업 견제에 나선 것. T1 모빌리티는 대주주 KST 모빌리티를 비롯해 택시업계 4개 단체가 주주로 카카오 T택시를 견제하려는 택시업계 복심인 셈이다. 주주 구성 자체가 택시업계가 지분 참여가 들어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그래서 사실은 지분 참여를 어떻게 보면은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표현한 4개 단체가 동시에 뭉쳤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개발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같이 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가용 그 유상 운송이라는 어떤 그 명제를 떠나 가지고 저는 택시 쉐어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쉐어링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카 쉐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유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데 택시를 통해서도 쉐어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고려청에 성공했습니다. 기사분의 수락을 기다려주십시오. 내달 1일 본격 서비스를 가동하는 T1 택시는 음성인식 AI 기능을 비롯해 오프라인 콜택시 센터와 연동되는 게 특징이다. 전화 콜택시 비중이 높은 지방의 경우 앱과 콜센터가 연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어르신들도 많고 아직도 전화콜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서비스라고 말하면 지금 말한 어떤 지역적 특징을 좀 통합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전화콜도 된다는 의미와 그리고 이 전화콜 부분에 음성인식 기술을 또 넣어가지고 어떤 상담원 비용을 줄이면서 같이 폐업이 아닌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구현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 부분이 좀 넓게 봤었을 적에는 뭐 통합 내지는 상생 서비스의 시스템이다. 또 차별화된 부분이다. 지방 콜센터와 상생하고 장애인, 소외지역 주민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겠다는 T1 택시. 카카오의 견제마가 될 수 있을까? 교통약자가 이제 복지 쪽으로 많은 지자체와 정부가 신경을 쓰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는 그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차량을 굳이 안 써도 되는 교통약자분들이 있습니다. 비휠체어 장애인을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건 택시입니다. 자가용으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영역은.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택시가 들어가기 힘든. 그래서 정부는 지금 복지 택시 개념으로 해가지고 마을 택시를 지자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쪽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예산 절감과 택시 쉐어링이라는 명목이 충분히 택시 업계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택시기사 분신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서 카풀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갈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운행 차량 수를 제한하거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를 통해 기존 산업과 신산업의 형평성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택시와 카풀의 상생, 무엇보다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할 텐데요. 어느 한쪽에게 유리하게 돌아가 누군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